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지금까지 좀 다뤄오지 않았었던 것을 전해드릴 텐데, 이 첫 번째 이슈를 보면은 정말 한국의 그 K-팝과 어떤 그 연예계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다른 나라에서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전해드리겠고요. 뭐 이수만 씨의 SM과 그리고 그 BTS가 속해 있는 그 하이브, 과연 이 회사가 합쳐지는가 아니면 카카오가 들어가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자세히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영국의 이제 데일리 미러라는 신문, 아주 그 심각한 신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데일리 미러가 운영하고 있는 뉴스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한국에서 또 그 코리아타운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코리아타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런던에 있는 미니 코리아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보도를 했는데, 역시 이것도 한국이 뭐 문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앞서가면서 이 같은 보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미니 코리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하철 요금을 70세 이상 무료로 해야지 된다, 이런 주장들이 무척 많잖아요. 역시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곤란하게 된 거잖아요. 뭐 서울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어떠한 그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장거리 미사일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반응.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참 논란이 많은데, 김주애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딸을 이제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지금까지 무슨 후계자로 바라보기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증언한 그 같은 내용들 세계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그 관점에서 보실 텐데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K-팝 심장에 있는 기업의 음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업계의 이례적인, 뭐 인수하는 데 있어서 수직적인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햇볕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네요. 괜찮으세요?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수만 씨가 운영을 해오던 SM 엔터테인먼트를, SM 엔터테인먼트 내부에서 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이수만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발, 불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카카오하고 손을 잡는가 했더니, 아니 이게 웬걸, 이수만 씨가 말하자면 SM 엔터테인먼트의 라이벌격인 하이브에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지분을 많이 팔아서 하이브가 제1주주가 되게 한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수만 씨를 너무 잘 알고, 저도 뭐 이수만 씨 노래 많이 듣고 자랐던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수만 씨가 지금 하루하루 이 SM 엔터테인먼트를 총괄하진 않았지만 어떤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본인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수익과는 상관없이 늘 이제 어떠한 그 뭐 매출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이득을 본다던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들 그 주변 사람들과도 나빠졌고 해서 결국은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전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게 이제 한국의 K-팝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빅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크게 성공한 그 팝 업계에서는 팬들이 새로운 무슨 뭐 누구의 뭐라고 할까요? 누구의 스캔들, 특히 이제 스캔들 가운데서 특히 요즘 밴드가 많으니까 밴드 멤버들의 로맨스라든가 그들의 뭔가를 조금만 잘못해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스캔들에 너무 익숙하지만, 이번에는 아주 의외의 드라마가 생겼는데 2월 10일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속한 엔터테인먼트 하우스인 엔터테인먼트요. 그 회사인 그 하이브가 라이벌인 SM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결국은 14.8%를 갖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15%면 뭐가 또 걸리는 게 많고 해서요. 이게 창립자면서 SM 엔터테인먼트의 또 그 총괄 프로듀서 직함을 갖고 있죠. 이수만 씨로부터
인수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수만 씨는 뭐 한 4% 갖고 있다고 하던가요. 하이브가 최대 주주가 됐죠. 라이벌 회사가.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막 최근에 며칠 사이에 한 50% 정도 주식값 올랐잖아요. SM 엔터테인먼트가. 이 하이브에서 딱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높게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 매수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SM 엔터테인먼트 내부에서 이수만 씨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건 적대적인 인수다라고 하면서 싸우겠다 해서 결국은 대결을 하는 무대가 됐다. 이게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한국의 케이팝이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이 하이브와 SM 엔터테인먼트는 두 개의 가장 큰 그 상장된 주식시장의 그런 케이팝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받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90억 달러 정도는 되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요, 이 두 회사가 만약에 합병을 한다면 지금 SM 엔터테인먼트 내부에서 이수만 씨에게 저항하는 세력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음악 제작 이 업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강대국을 만들 것이다. 이코노미스트가 보고 있는 점입니다. 한국 내부에서의 싸움과 상관없이 큰 회사 하이브와 큰 회사 엔터테인먼트가 만약에 합쳐지면은 이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좀 다르죠. SM 엔터테인먼트는 이수만 씨 초기에는 미국에도 많이 왔어요. 와서 이곳에서 어떠한 페스티벌이 있으면 딱 페스티벌에 나와서 그 컨테스트죠. 자신의 장기 자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 딱딱 픽업해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스카웃에 능하고 인재 스카웃에 능한 그 SM 엔터테인먼트 학교도 설립을 해서 3년 전에 3년 뭐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것을 다 배워주는 그런 3년 과정의 학교까지 있고, 그에 비해서 하이브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위버스요. 그런 것들 때문에 BTS가 해외 팬들에게 착 다가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한국어 가르치는 이런 것까지 그런 그 컨텐츠를 독점하는 그런 회사, 호스팅을 하는 디지털 그 플랫폼도 갖고 있는 음악의 그 배분, 유통을 지배하는 회사가 하이브라는 거죠.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것은 SM이 앞서고 있지만, 그래서 뭐 한국은 뭐 예를 들어서 박진영 씨가 하는 그 JYP 엔터테인먼트는 텔레비전 제작하는 그런 그 자회사도 갖고 있고, 또 다른 YG 뭐 예전에 그 서태지에서 했었던 그 YG 엔터테인먼트는 모델 에이전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원자재라는 것을 아티스트, 아직까지 완전히 훈련되기 전에 그 아티스트들을 딱 통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다.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의 이장우 교수의 지적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혁신적인 전략이다 하면서 K-팝 기업들이 뭐 미국의 워너브라더스나 아니면 유니버설처럼 그런 것처럼, 아니면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처럼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그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원자재부터 이렇게 하는 그런 것. 하이브의 경우는 SM 엔터테인먼트와 결합하면은 말 그대로 그 BTS에서 벗어나서 인재풀의 다양화를 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제 BTS의 멤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군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BTS를 갖고 있는 이 하이브가 슈퍼 그룹이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인재를 갖게 되는 것이,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18개월 군복무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BTS 멤버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는 좋은 것이고, SM 엔터테인먼트 매니저들은 이제 지금 이수만 씨가 이렇게 해서 하이브와 손잡는 것을 굉장히 거부한다는 거죠. 우리는 카카오와 하겠다. 카카오와의 파트너십을 추구한다.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2월 16일에
이코노미스트가 기사화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SM 엔터테인먼트의 뭐 그 내부 사람들이 이주만 씨의 비리에 대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폭로를 한다던가 그런 그 폭로전이 예고되고 시작이 됐지만 이코노미스트가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한국의 일반 사람들과 투자가들의 시각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들은 하이브가 이 SM 엔터테인먼트와 합쳐지는 것을 좋아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50% 이상 하이브로 이제 지분 매각이 발표되고 나서 그만큼 오른 것을 보면 투자가들은 합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게요, 이코노미스트의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그 지면에 실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는 것과 해외에서 보는 것이 또 업계에서 보는 것과 일반 또 개미 투자자들이 보는 것이 다 시각이 다른데 큰 그림으로는 큰 게 합쳐지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체는 강해질 수 있고 현재 한국의 투자가들은 이걸 반기는 것 같다. 서로의 장애가 있겠죠. SM 엔터테인먼트도 이수만 씨 쪽을 지금 어쨌든 구조를 해주려고 하는 하이브가 아니라 우리는 카카오화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정서 같은 것은 하이브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있는 것 같고 이 사이에서 모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 해당되는 뉴스를 선택을 해서 뭐 조치를 취하셔야 될 분들도 계시겠죠.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뜻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국 매체의 것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또 다른 영국 매체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 코리아라고 부르네요. 우리는 LA 한인타운, 뭐 뉴욕의 한인타운, 오렌지 카운티의 K타운이라고 요즘은 많이 하죠.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미니 코리아, 런던 주변의 미니 코리아 주민들이 학교가 좋고 하니까 너무너무 집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뉴 몰든이라는 거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혹시 뉴 몰든에서 살고 계시는 분께서 오늘의 미국,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을 듣고 계십니까? 지하철역이 없는데도 뭐 런던에서 그다지 뭐 멀지 않고 하니까 뭐 기차 타고 한 15분 정도 걸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한인 인구가 점점 많아졌고 처음에는 원래 70년대면 미국의 이민이 본격적으로 한인 이민이 시작된 그 즈음인데요. 한국 대사관 그리고 뭐 삼성의 유럽 본사가 그쪽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이 지역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값이 계속 이제 올라가서 2022년도에 평균 주택값이 72만 8,900파운드. 제가 이 정도면 영국에서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이제 뭐 2021년도도 정점이다 했는데 2021년보다도 6% 1년이 지나니까 더 올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요. 한국 식당에 와서 45분을 기다려서 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특히 K 문화가 인기가 있어지면서는 예전에는 한국 식당이 많지 않았는데 한국 식당이 늘어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필요한 뭔가 물건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것들이 거기 있으니까 결국은 그곳으로 학교도 좋고 하니까 이사를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무슨 뭐 킹스턴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젊은 부부들 지하철역만 있으면 딱 좋은데 이런 얘기들은 아무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이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왜 한국의 연예인들도 무슨 뭐 누구누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다 알만한 사람도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무슨 얼바인이라든가 이런데 교육도시다 해서 그쪽에서 자녀분들을 그 교육시키는 그런 그 연예인들이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연예인이었을 때 주로 이제 그 여성이 와서 아이들과 같이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지금 영국 런던 인근에 바로 뉴 몰든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다 하고 이 매체에서 또 선전을 하는데 저는요 하나 특히 좀 눈에 확 띄는 게 이 뉴 몰든이라는 곳이 LA 한인타운도 그런 것처럼 한국 문화, 음악 같은 것을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다른 인종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한인타운에도, LA 한인타운에도. 그런데 이 LA 한인타운에는 예를 들어서 북한 출신의 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지는 않아요. 적어도 공개된 바로는. 그런데 그곳에는 5년, 10년 전과 비교를 하면은 실제로 북한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영국의 이 매체에서 마이 런던이라는 그 데일리 미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데 이곳이 정확하게 뭐 맞는가 100% 맞는 것을 보도를 하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북한 분들이 운영을 하는 사업이 실제로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태영호 지금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이래요. 국민의힘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의 대통령이다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를 해야지 됩니까? 태영호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그쪽에서 영국 쪽에서 그 북한 대사관에 근무하다가 결국은 그 한국으로 가서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저로서는 좀 들어왔다 하는 것들이 되고 그리고 그 밖에는 뭐 많은 뭐 내용들이 긴데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뭐 브렉시트 얘기도 나오고 해요. 뉴몰든에 있는 사람들은 K-팝이라든가 K-컬처가 정말로 지금이 절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 분들도 그렇고 또 한국 분이 아닌 뭐 영국 분들도 그렇고 그곳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거품이 터지면 어떨까 하는 걱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글쎄요, 거품이 터질까요? K-팝, K-문화가 또 다른 곳으로 발전을 해서 영원히 지금보다 더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 동네가 LA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제가 짐작을 해보면 이곳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에 완전히 한가운데 중심부보다는 조금 싸겠죠. 그렇지만 그 싼 것에 비해서 약간의 지하철이 없다는 건 있지만 나머지는 편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표현. 한국 미니코리아 미니코리아의 집값이 올라간다. 어디나 한국 분들이 가시는 곳은 집값이 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시기 때문에 우선 교육적인 것 그렇죠. 교통 편리하고 게다가 또 집도 좋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값이 안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뉴스인데 한국에서 지금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그 지하철 무료로 타게 하시는 거 이게 정치적으로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척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뭐 로이터 통신 등등을 통해서 박경순 씨 71살 되셨는데 이분은요 서울의 곳곳에서 꽃 또 무슨 물건 아니면 또 서류 같은 것을 배달하신답니다. 실버 배달이라고 한국에서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뭐 다른 일을 하셨었는데 한 달에 70만 원 정도는 번답니다. 한국 돈으로 $550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시는 거예요. 실버 배달이라는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일하시는 회사가 서울에 있는 24개 중에서 그것도 알려진 회사 24개 중에서 한 군데에 불과하답니다. 그럼 이게 지하철 요금을 말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박경순 씨가 일하는 것도 재밌고 돈도 벌고 건강에도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지하철이 공짜가 아니면 내가 과연 이렇게 일을 할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지하철이 공짜이기 때문에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달을 하고 한 달에 70만 원 정도를 용돈으로 버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겠네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전국적으로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지하철 타고 어디 편안하게 가고 친구들과 가서 차도 한잔 하시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문제는 한국이 아이들은 낳지 않고 이건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아이들은 낳지 않고 노인 인구만 늘어나고 하니까 지하철 운영비가 너무 많아지면서 정치적으로는 특히 여당은 너무 힘든 문제라는 겁니다. 이 혜택을 완전히 없앤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도시에서 적어도 나이를 70세로 올려야지 돼. 아니면
우리 지방 로컬 도시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는 어려워. 서울도 그렇고 뭐 대구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연방정부가 아니 중앙정부가 한국 정부가 뭔가를 우리를 지원을 해줘야지 된다고. 아니면 우리는 그 지하철 요금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거나, 그러면 올려서 일반 사람들에게 올려서 그분들께 무료로 한다고 하면 또 일반 사람들도 싫어하실 테고, 지금 이래서 기획재정부가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인 복지 비용이 무척 늘어나죠. 경제 대국이긴 합니다. 한국이 물론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곤경에 빠진 거죠. 24년 만에 한국도 최고의 물가 상승폭,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더 나이 드신 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경제에 불만이 많죠. 요즘에 이제 약간 올라가는 것은 공과금 같은 것을 너무 많이 올리지 못하게 하고 일단 올리려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좀 동결시켜 놓고 하니까 올리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을 생각하는 정치인의 행보잖아요. 그래서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안 된다. 더군다나 내년에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데, 지금 뭐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 지금 그 여당이 갖고 있는 너무너무 좋은 나이 드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것을 없애버린다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시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재정적인 부담이 당연히 커지겠죠. 한국 인구 5,100만 명인데요. 지금 18% 이상이 65세 이상이랍니다. 굉장히 노인 인구가 많은 거죠. 2035년에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30%. 2050년에는 나이 드신 분이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40%에 오를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요, 370만 명이 65세 이상이랍니다. 1,000만 명 수도에서. 그러니까 이 무료 승차로 인한 돈이 지난해에 2억, 그 건수로 하면은 뭐 2억 건이 훨씬 2억 몇천 건이 된다고 하거든요. 해서 서울교통공사에서 빚이 있는데 그 빚의 30%가 바로 이 3,150억 원이 무료로 지하철을 타게 한 이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이 지하철 요금을 뭐 2015년 이후에 안 올렸는가 봐요. 최대 30%까지 올릴 수 있다고 12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올리면서도 나이 드신 분들의 무임승차는 유지는 하는데, 대신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기획재정부는 아니, 전체적인 그 정부보다, 중앙정부보다 서울이 재정 상태가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웬일, 더군다나 이제 서울의 시장은,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이잖아요. 이렇게 같은 당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서울은 뭐 수도이기 때문에 특별하지만 이런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일이 있는 거죠. 재정이 그렇게 탄탄한데 서울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구나 대전은 이미 그 대구는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그 나이를 70세까지로 점진적으로, 한 해에 갑자기 70세,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만큼은 뭐 69세, 68세 이런 식으로 해서 70세까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대전도 비슷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구가 비슷비슷한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서울이 제일 인구가 많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론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갤럽의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한국인의 60%는 지하철 무료로 나이 드신 분들 타게 하는 것, 그것을 포함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복지 혜택 드리는 것 있잖아요. 그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을 지지합니다.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을 60%가, 과반수에서도 10%가 많은 그 정도의 분들이 지지를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 거의 반, 3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 지방정부에서도 심지어 오세훈 시장까지 그러고 여론도 그렇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있는 거죠. 선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지하철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는 북한과 연관된 그런 이슈를 전해드리겠고, 하나는 몇 번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렸는데 그 맨 마지막에 전해드릴 것은요, 그 내용을 러시아 신문이 보도했다는 게 저는 그 좀 신기한 건 아니고, 야, 러시아에도 아직도 이러한 그 매체들이 그래도 꾸준히 존재하네,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는 잘 알고 계시는 건데, 북한이요 경고하고 하루 만에 동해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미국도 비난하고 일본도 비난합니다. 북한이 왜 경고를 하고 왜 이런 발사를 했냐면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3월 달에 강력하게 한다고 한국과 미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국방부에서 하루짜리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뭐 대응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훈련을 시작을, 이건 이제 필드에 나가서 하는 훈련은 아니고 훈련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특히 3월 중순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못했었던 코비드 등등,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못했던 것 조금 풀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더 많이 풀어서 10하루 동안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특히 이번에 훈련할 때는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하면서 한다 하니까, 북한은 항상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북한에 대한 도발로 보잖아요. 도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나서 바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최대 고도가 킬로미터로 할까요? 이번에 5,700km 고도가, 그리고 비행거리는 900km. 고체 연료 시스템이었는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답니다. 고체여야지 주유하는 시간도 작고 하기 때문에 딱 알아내기도 좀 어렵고 요격하기도 힘들고 하니까는요, 이동이 아주 쉬우니까 고체는. 그래서 결국은 일본 그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그 오시마 섬에서 서쪽으로 한 200km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뭐 급히 피해는 없었다. 미국, 인도, 태평양 그 사령부도 이번 발사로 인해서 큰 피해는 없지만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이건 유엔 결의안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당연히 무슨 이런 일은 폭력적인 행위다라고 비난을 했고, 이번이 지난해에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지난해에도 연초에 미사일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올해도 1월 1일에 그때는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번이 이제 처음입니다. 지난해는 뭐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가능성 있는 뭐 그런 일부 미사일을 포함해서 70기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3월 중순이면은 지금 2월이 벌써 끝나가고 있잖아요. 오늘 2월 18일인데 역시 그때는 또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일들이 오는가 굉장히 그 긴장을 좀 해야지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도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한국에서 긴장은커녕 별로 주목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나중에 큰 사고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북한에서의 어떠한 행위는 늘 눈 크게 뜨고 쳐다봐야지 되겠죠. 이 뉴스는 처음에 나왔던 것보다는 지금 한국 정부 측에서 조금 다운플레이 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 보입니다. 김정은의 딸이 후계자로서 지금으로서 무슨 확정되거나 그런 것 같지 않다. 너무 이르다. 시기상조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달에 겨우 39살이 됐고, 김주애라는 지금 둘째 딸로 알려져 있죠. 겨우 10살 남짓인데 무슨 후계자. 아무리 지난해 말부터 그 북한의 열병식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곧 나왔죠. 우표가 나왔겠네요. 시차상으로 8종의 우표 가운데서 5종의 김주애가 들어갔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름 바꿔라. 이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북한의 지도자가 되기 1년 전부터 북한에서 했었던 일이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무슨 미사일 발사하는 것부터 좌석 배치부터 군대 높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여러 가지 내세우는 것을 보면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후계자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아니다, 아마도 아니라면은 그 후계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가족의 인기, 보드랍고 딸이 등장하고 하면서 가정적이고 현대적이고 인기 같은 것을 높임으로써 계속 어쨌든 우리 세습이다, 백두혈통이라고 딱 예를 들어 북한 헌법에 써있기 때문에 김씨 일가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뭐 박씨 조씨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주애가 만약에 나중에 결혼을 해서 박씨와 결혼을 하면은 김주애가 승계자라고 하면 김주애 그 다음번에는 박씨가 승계를 하게 되니까 이건 백두혈통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 이후의 문제이고,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의 우표 그 새로 발표된 그 도안에 보면은 화성 17호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시험 비행을 뭐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거기 이제 아빠와 같이 그때 우표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사진을 찍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미사일 이러한 것은 우리 세대를 위해서만도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것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아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이 김주애를 앞세운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가부장적인 북한에서 절대로 여자가 될 수가 없지. 김여정 봐. 그리고 무슨 뭐 최선희 같은 외무상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약간 있긴 하지만 그런 최고위직은 정말 불과 몇 명만 올라가거든. 하지만 이 김정은은 좀 다른 해외 유학파잖아요. 김여정도 해외 유학파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가부장 제도에서 더군다나 군과 엘리트들의 어떠한 그 승인을 받아야만 후계자가 될 수 있으니까, 군과 엘리트들도 원래의 가부장적인 것 여러 가지가 딱 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자는 안 돼 하는 것, 그래서 미리부터 김주애를 익숙하게 하려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뭐 수업 자체는 뭐 8살 뭐 이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 설도 많지만, 그렇지만 공개적으로는 딱 지도자가 되기 직전에 알려놓고 나서 너무나 힘들었다. 그 왕좌를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측근들도 막 숙청을 해야지 됐고 고모부 등등. 딸에게는 그런 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미리부터 한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김주애가 뭐 둘째다 하고 짐작을 할 뿐이지만,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도 뭐 국정원을 포함해서요. 그렇지만 첫째 그 아들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거의 없고, 그 아들의 건강 상태라든가 심성이라든가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왜 김정일은 첫째 아들도 아닌 김정은을 승계자로 선택을 했는가?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뭐 그 사람이 뭐 도박을 좋아하고 성품이 김정은 같지 않고 등등의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김정은의 아들에 대한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건 그렇다 아니다라고 확정짓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선 시간도 많고, 아무리 뭐 김정은 위원장이 비만이고 한다지만 젊잖아요. 아직은 40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젊고, 그리고 해외에 여러 가지 생활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세습의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죠. 1948년도에 건국했습니다, 북한이. 그 이후에 46년을 김일성 주석이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이제 11년 되나요? 2011년부터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 김정일은 17년 동안 권좌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된다 하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2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인천공항에 입국을 해서 러시아
군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막 그 착출하잖아요. 그게 싫다. 명분 없는 그런 그 전쟁에 내가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숨지게 할 수 없다. 그 피를 내 손에 나는 묻히고 싶지 않다 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망명을 신청한 러시아 젊은이들이 5명이 있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3사람이 일단 먼저 앞에 나온 거예요. 법무부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은 18개월 군복무가 있는 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요. 한국 법원이 2명에 대해서는 난민 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인천공항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2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난민 신청,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죠. 그리고 3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기각했는데 이 사람도 기각당했지만 항소할 수 있고 나머지 2명의 일도 있고 이 내용은 몇 개월 전부터 제가 2번을 보도를 해드렸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뭐 알자지라든가 많은 매체가 보도하는데 지금요 러시아에서 발행되는 모스코 타임즈라는 영자 신문이 있습니다. 이 영자 신문이 나중에는 처음에 영자 신문으로 시작해서 뭐 러시안으로도 나왔는데 이 영자 신문이 이런 걸 썼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이 러시아의 전쟁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전쟁에서 사람을 숨지게 할 수 없다 해서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려던 이 러시아인들의 난민 신청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또 한 케이스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런 것을 모스코 타임스가 보도했다는 것.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은 베트남전에 한국군이 참전을 해서 어떤 마을에 그 한국군에 의해서 우리 가족들이 숨지고 나도 배에 총상을 입었고 해서 이제 그 보상하라는 그 고소를 했죠.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그걸 한국 법원이 바로 베트남에 지금은 60대가 된 당시에 7살이라고 했던가요? 8살이라고 했던가요? 68년이었는데 뭐 그거야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그런 판결이 나왔던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일본에서 어떤 사찰에 있던 그 불상을 한국에서 누군가가 한국인이 훔쳐왔는데 훔쳐서 한국의 절에서 그게 예전에 우리 절에 있었던 거야 하면서 주장을 했는데도 한국 법원이 그게 이제 관습법이 있고 뭐가 있고 아주 오랜 동안 그 일본 절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고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일본으로 돌려주라고 했잖아요.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 그래서 한국에서 정치적인 판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 뭐 정권의 분위기 따라서 판결해라고 하는데 이런 지금 케이스가 다 다르잖아요. 난민에 관한 것, 문화재에 관한 것, 그리고 전쟁 범죄에 관한 이런 판결에 대해서 법원이 상당히 그 법원이 독립적인 판결을 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조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맞게 판단하지 않는 베트남 그 판결 같은 경우는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또 다른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건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요. 물론 한국이 일으킨 전쟁은 아닙니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뭐 32만 명인가 한국군이 파병이 됐잖아요. 파병돼서 미국도 돕고 한국을 과거에 도와줬었던 돈도 많이 벌었죠. 그랬는데 한국에서도 일제시대에 징용 끌려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그 일본의 사과 그리고 보상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입장에서 받아들인다면은 생각의 그 틀이 조금 넓어지지 않을까. 베트남에서도 그렇게 보고 한국이 전쟁을 일으킨 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똑같이 동맹국으로 참전을 해서 우리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니까 한국군도 책임이 있어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한국 법원이 그래 책임이 있어 하고 판결을 내렸다니까요. 보상하라는 그런 내용. 문화재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한국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선진화돼 가고 있구나. 어떤 부분은 물론 선진 국가보다 더 선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린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